2008년부터 2019년 오래 잠들어 있던 인플레가 돌아왔습니다. 2005년 수준을 넘어서 1970년대급으로 강력합니다. 2022년 중반 기준 중성장 고물가 시대인데 원자재와 금이 강세고 나머지 자산이 약세입니다. 공공분야의 보조금 월급 채용이 침체를 보이고 코로나 복구를 위한 공급과 노동력 이동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앞으로도 분리될 경우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되어 채권 달러 금이 강세가 될 것이며 세계가 협력할 경우 고성장 저물가 시대가 되어 채권 주식 부동산 강세가 될 것입니다. 책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2022년 5월 출간된 책으로 저자가 말하길 살아남아 역경뒤 과실을 함께 누리자는 취지에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자는 오건영, 신한금융 소속 투자 전문가로 2019년부터 유튜브 3프로TV와 함께 알려졌고 이후 연 한 권씩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플레 시대의 특징을 가볍게 짚고 넘어갑니다. 먼저 채권이 약세라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려도 인기가 떨어져서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다음으로 전세 약세, 월세 강세. 저금리 시대 때는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했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거꾸로 임차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약세. 저금리 저성장 시대엔 대형 성장주들만 차별적인 성장을 했지만 고금리 고른 성장 시대에는 희소가치가 사라져서 대형 성장주들이 고전할 것입니다. 저자는 인플레 디플레의 순환을 경제교과서에서 가져와 언급합니다. 2008년부터 찍어낸 돈이 마침내 돈이 부족함의 계곡을 메우고 인플레 시대가 열린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2008년부터 양적 완화로 찍어낸 돈이 4.8조 달러인데 2020년부터의 코로나로 찍은 돈이 4조 달러입니다. 돈을 찍어냈다는 것은 국채를 그만큼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인플레 디플레 순환을 일으킨 원인을 둘러봅니다. 1970년대 변동 환율제와 페트로 달러 이후 유가와 금리가 밀접하게 됐기 때문에 함께 첨부합니다. 원자재, 농산물, 원유가 부족할 때 인플레가 일어나고 저성장 고물가가 닥쳐옵니다. 이런 때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고물가와 긴축으로 소비가 냉각되고 디플레가 찾아올 경우 저성장 저물가가 되는데 이런 때는 반대로 금리를 낮춰주고 양적 완화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약간의 상승기 때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의 상승기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 방심했다가 크게 인플레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번 인플레의 원인을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저해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수요는 사람들의 소비를 의미하고 공급은 재화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이전 때는 선진국이 아웃소싱을 할 만큼 신흥국이 대량 생산을 해서 저수요 고공급으로 물건이 많으니까 디플레가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이동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은퇴하고 자산이 너무 오르니까 노동 의욕이 감소해서 노동력이 급감합니다. 이에 고수요 저공급이 되어서 인플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공장주 입장에서 공급은 크게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도 있고 허니버터칩이나 꼬꼬면의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는 수요를 낮춰야만 물가가 잡힙니다. 침체를 일으키고 월급을 깎고 보조금을 줄이는 것 등을 말합니다. 미국의 중동, 자원 강국들을 향해서 증산 요청이 있을 것이고 중국과 동남아를 향한 관세 장벽의 완화 요청 등이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연준은 40년 동안 수요가 침체할 때마다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주어서 자산을 올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도 하락할 땐 영끌 비투 줍줍하면은 연준이 내 자산을 사줄 것이다 환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때 인플레 잡다가 미국 중소기업 40%가 파산하는 큰 희생을 했던 경험을 꺼내와서 연준은 저성장보다는 고물가를 먼저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결정을 했고 고금리 긴축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왕비둘기라 불리는 블라드마저 자산 가격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신호를 했습니다. 고금리를 해서 강달러 환율이 되면 미국은 수입품 물가가 저렴해져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왕매라 불리는 서머스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인플레 우려로 계속 고금리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하고 실업수당과 부양금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자는 그럼에도 인플레는 연준이 잡겠다고 한 이상 수년 내 끝날 것으로 보고 과거 사례 여러 투자 자산들을 둘러보며 쏠림 투자를 경계하자고 합니다. 원유의 경우 주식시장이 붕괴할 때 돈이 몰려서 상승하는데 증산만 하면 쉽게 하락합니다. 금의 경우 달러 자산이 위태로울 때 상승하는데 역시 제도적으로 끝내면 하락합니다. 신흥국 랠리로는 07-08년도에 브릭스, 2010-2011년도 한국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인 돈으로 과잉 투자를 하면 물건이 많이 생산되니까 디플레가 와서 박스피에 빠져버리곤 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닷컴 버블이 대표적인데 기대에 못 미치고 그 신기술이 그럴 경우 하락하여서 금리 인하로 유도됩니다. 저자는 최근 유행하는 미국 대형 성장주 무정론도 짚고 넘어갑니다. 금리 인하기 때는 매입하면 강주식이 되고 금리 인상기 때 처분하면 강달러가 되니까 올라운더다. 이런 주장들이 요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인플레 시기 때는 분명 주식이 빠집니다. 왜곡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비유하기를 튜브를 눌러서 바람을 빼고 있는 과정인데 반대편은 일시적으로 튜브를 누르니까 일시적으로 팽팽해지는 걸 수 있다고 비유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는 분산 투자를 하되 분산 투자도 종류가 있다고 짚어갑니다. 고물가 시대라서 원유와 금 등 원자재가 유망한 시대지만 곧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나눠 사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통화와 함께 지역을 분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물타기, 불타기라 불리는 시점 분산도 유명합니다. 저자는 성장과 물가에 따라서 4개의 거시경제 환경을 나누고 각 시대에 유리한 자산을 나열합니다. 물가에 따라서는 채권과 원자재가 유리함이 달라지고 성장에 따라서는 주식의 유리함이 달라집니다. 연준은 당연히 저물가 고성장 시대를 추구하는데 이를 못 이룬다면 과도기로 고물가 고성장보다는 저물가 저성장을 선호합니다. 2008년 이후 긴 시간 동안 저성장 저물가일 때 연준은 양적 완화로 주식과 원자재를 부양해왔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춰주는 희생을 해서 신흥국 숨통을 틔워줬고 산유국들도 감산공조를 하는 희생을 해서 원자재 숨통을 틔워주자 2017년부터 3년간 글로벌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자산시장의 변화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019년 말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 우려가 있으면서 채권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초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연준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채권도 강세를 보입니다.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하기 시작한 2020년도 말부터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고 채권이 약세를 보입니다. 고성장 고물가의 시대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들어서 처음에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 믿고 주식은 강세, 채권도 강세를 보입니다. 이때 중성장 고물가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말까지도 주식과 부동산이 안 잡히자 물가 상승이 장기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고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입니다. 역시 중성장 고물가 시대입니다. 저자는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를 잡겠다고 한 이상 물가는 잡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후 이 물가를 잡다가 저성장에 빠지진 않을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2016년도까지의 저성장 저물가 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차악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약세일 것이고 채권만 강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돈을 찍어내는 현상도 힘들기 때문이죠.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와 금이 강세가 되고 지금부터 소량 구매해서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2019년까지의 고성장 저물가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이때는 주식과 부동산 채권 모두 강세가 될 것이므로 투자가 쉽겠습니다.
다만 가치주로 고루 자금이 다시 가기 시작하면서 성장주는 부진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자는 현재의 좋고 나쁨, 미래의 좋고 나쁨에 따라 투자의 4분의 1을 그릴 수 있다고 보고 현재와 미래 두 시나리오에 유리해질 자산들을 구매하기를 당부합니다. 앞서 2017년 글로벌 고성장 저물가는 국제 공조에 의한 것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중 관세 완화, 러우 전쟁 종식, 이란 협상 타결, 사우디 증산 등 낙관적인 미래를 저자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